안녕하세요. 부기능입니다. 오늘의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지은이 웨인 다이어. 들어가며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망치는 행동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란 책 소재로 삼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영역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를 갈구하는 어떤 이들은 한 번쯤 자신을 심층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원했다며 반가워할지도 모르겠다. 이 책을 펼치면서 버거운 일을 떠안게 되었다는 기분에 세포 하나하나가 거부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당신을 헛개비로 만들어버리는 감정과 행동, 그것을 유발했던 그릇된 생각들을 없애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이 이 책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행복을 얻기 위한 즐거운 접근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스스로를 책임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과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바람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다. 이는 복잡하지 않은, 즉 상식적인 접근법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독자라면 이 정도 책쯤은 나도 쓰겠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생각이 맞다. 정신과 의사여야만 효율적인 생활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의학 전공 학위도 필요 없다. 생활의 원칙은 강의실이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 정성을 기울임으로써,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그런 노력을 한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 책의 전반에 흐르는 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미 내렸거나 아직 내리지 않은 선택의 관점에서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라. 그러면 자신의 현재 모습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당하게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게 된다. 한층 행복해지고 훨씬 효율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내 앞에 열린 선택들을 더 잘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가 내린 선택의 총화다. 적당한 양의 동기부여와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현재의 순간들을 통제하는 일이다. 이 문구 역시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다. 이는 행복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내가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순간뿐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 대부분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의 시간들을 내팽개치고 있다. 현재를 한껏 충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생활의 시금석이다. 그러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 다시 말해 오류지대들은 사실상 하나같이 현재가 아닌 다른 순간에 살고자 하는 노력이다. 새롭고 아름다운 경험을 방해하는 눈가리개들을 없애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1장 내 인생은 내가 지휘한다. 뒤를 돌아다 보라. 늘 나의 뒤를 따라다니는 또 다른 내가 보일 것이다. 딱히 붙일 만한 이름도 없으니 그를 죽어있는 나라고 부르자. 나는 그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나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선택은 나의 몫이다. 죽음은 끝도 없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주제다. 그리고 삶은 제대로 숨을 고를 여유도 없이 짧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이렇듯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그토록 끌어안고 놓고 싶지 않을 만큼 물질이 소중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필시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것이다. 열심히 살자. 나는 나다. 인생을 즐기자. 사랑하자. 우리는 부질없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죽음을 방편 삼아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도 있다. 내 의지대로 살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도 괜찮을까? 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앞에 두고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대체 언제까지 죽어 있을 작정인가? 이렇듯 죽음을 넘나드는 통찰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내가 실제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불안, 미심쩍음, 그리고 정말이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도 떨쳐버릴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인생 수칙이랍시고 일러주는 대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이 너무도 짧은 것이 분명한데 적어도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요컨대 나의 삶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제2장 첫 번째 자기사랑. 먼저 자신을 사랑한다. 어렸을 적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부터 우리는 자기사랑이 버릇없거나 조금은 건방진 일이라고 배웠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고 먼저 생각해주는 법도 배웠다.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보일 수 있으니까. 또한 자신을 꾹꾹 누르는 법을 배웠을 뿐 아니라 형제와 물건을 사이좋게 나눠 써라 와 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다. 엄마와 아빠는 다른 어른들과 어른 장난감을 공유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심지어 우리는 나서지 말아라 또는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아이들은 본래 자신을 아름답고 매우 귀중한 사람이라 여기도록 타고났다. 그러나 사춘기에 이를 즈음 사회의 가르침이 개인의 뿌리를 내린다. 그때가 되면 자기 불신이 활개를 친다. 그리고 이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 결국 자신을 사랑한다는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사회의 가르침이 암시하는 바는 미묘하지만 애초에 악의적인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들을 일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아주 가까운 친지는 물론 학교, 교회,
친척들로부터 어른표 예의 범절을 배운다. 아이들은 결코 또래들끼리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법이 없다. 설령 그런 식으로 예의를 차린다 해도 그것은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다. 항상 높임말을 쓰고 인사를 하며 어른이 들어올 때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자리를 뜰 때는 양해를 구하며 귀엽다고 뺨을 꼬집거나 머리를 툭툭 두드려도 참아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자명하다. 어른은 중요하고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고 자신은 중요치 않다는 것. 자신의 판단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겠거니 하고 믿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의라는 가면을 쓴 의식 강화 수단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다. 매너라는 말로 변장한 그런 규칙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 생각 속에 각인시키는 가운데 그 대가로 자신의 가치를 내놓기까지 한다. 이런 판에 박힌 질문들과 자신을 부정하는 말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것은 사실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런 자기 불신이 자기 실현을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 걸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중차대한 일이 힘에 부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아라는 환자가 있었다. 노아는 아내와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사랑 고백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과 동일시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노아로서는 지나치게 큰 위험 부담을 지는 일이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라는 답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며 그럴 경우 자신의 가치 전체가 시험대에 오를 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가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더라면 문제는 달랐을 것이다. 그는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그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나도 당신을 사랑해 노아 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 해도 그는 그 대답을 자신 고유의 가치와 무관하게 여길 것이다.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손상되지 않았던 그의 가치가 어찌 입 밖에 내어 말을 했다고 해서 달라지겠는가? 그가 사랑의 메아리를 듣든 못 듣든 그것은 그의 아내 또는 그가 당시 사랑하고 있던 사람의 문제다. 그는 상대방의 사랑을 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사랑이 자신의 가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저울질을 한답시고 자신에 대한 감정 모두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혐오가 자기 사랑보다 더 건전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라. 내가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해도 나를 미워하면 무기력과 상처만 안게 될 뿐.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감정을 개발해야 한다.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되 그것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짓지는 말라.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깨뜨려야 할 그릇된 통념은 우리가 단 하나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자아상은 한두 개가 아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한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올려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픈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싫어하는 부분을 세분화하면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명확한 목표가 생길 것이다. 우리들은 육체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측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음악, 운동, 미술, 기계조작, 글쓰기 등의 분야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자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는 활동의 수만큼이나 많은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항상 그 모든 행동을 통해 내가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언제나 내 뒤를 따라다니는 친숙한 그림자이자 내 행복이나 나름의 뛰어난 부분에 대한 가치평가가 나 자신과 한데 묶여서는 안 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인간이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이다. 나의 가치는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정사실인 나의 가치는 내 행동이나 감정과도 무관하다. 나의 행동이 마땅치 않게 느껴지는 때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은 나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나는 언제까지고 나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겠노라 작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나의 자아상을 잘 가꿔 나갈 수 있다. 제3장 두 번째 자기사랑.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은 필요 조건이 아닌 그저 희망사항이 되어야 한다. 박수갈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치켜 세워주면 기분이 좋고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인정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불건전하다는 말이 아니다. 사실 입에 발린 말은 감칠맛 나게 기분 좋다. 인정을 구하는 일이 나를 망치는 나쁜 습관, 즉 자기 실현의 오류지대가 되는 경우는 그것이 희망사항이 아닌 필요 조건이 되었을 때이다. 인정을 원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인정을 받게 되면 더없이 기쁘다. 그러나 인정을 반드시 필요로 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온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가면서 무너져 내린다. 그때가 바로 자기 파괴적인 힘이 끼어드는 순간이다. 다시 말해 인정을 구하는 일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될 경우 자신의 상당 부분을 외부인에게 내맡기는 꼴이 된다.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의욕을 상실하여 무기력 상태가 된다. 이는 자기 가치라는 옷을 겉옷 위에 한 겹 더 껴입은 다음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지 알아주지 않는지 노려보고 있는 것이나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찬사를 베풀어 주려는 경우에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꽤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지만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모든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참으로 문제다. 그런 필요 조건을 갖고 있다면 살아가면서 몹시 마음 상하고 실망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김 빠진 시시한 자아상만 보여주면서 결국 앞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자기 거부에 빠질 것이다. 인정을 필요 조건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자기 실현을 방해하는 그런 오류지대는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치다른 경우로 나에게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 인생을 엮어가다 보면 상당한 반대에 부닥칠 때가 종종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치러야 할 세금 같은 것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언젠가 나는 전형적인 인정 필요형 인간인 한 중년 남성을 치료한 적이 있다. 오지라는 이름의 그 남성은 낙태, 출산 정책, 중동 전쟁, 워터게이트, 정치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여러 세상사에 관해 주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내놓은 의견에 누군가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크게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 한 번은 장인과 함께 안락사를 화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오지는 자신이 안락사를 찬성한다는 투로 오늘 뗐다. 그러자 장인이 못마땅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를 눈치챈 오지는 즉각 거의 반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다. 제 말은 만약 환자가 의식이 확실한 상태에서 안락사를 요구한다면 그 경우에는 괜찮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는 장인이 자신의 말에 수긍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제서야 약간 숨을 돌렸다. 그는 직장의 상사와도 안락사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맹렬한 반론에 부딪혔다. 어떻게 자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것은 인간이 신을 흉내내는 행위라는 걸 모르나? 오지는 그런 식의 반박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논조를 바꿨다. 제 말뜻은 매우 극한 상황에서만큼은, 그러니까 뇌사로 판명된 환자의 경우에는 안락사를 허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마침내 상관은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오지는 다시 한번 공경을 면했다. 그는 자신의 형과 함께 있을 때도 안락사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았는데 즉각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번에는 수월했다.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입장을 수정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이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대체로 어떻게 지내는가를 설명하면서 오지가 예로 든 것들이다. 오지는 자신만의 확고한 입장을 갖지 못한 채 사람들 사이에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다. 동조를 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도 강렬한 나머지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늘 입장을 바꿨다. 오직 자신은 없고 그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말을 결정하는 다른 사람들의 우연한 반응만 있을 뿐이었다. 오지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식대로 자신의 모습을 바꿨다.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면 진실은 꼭꼭 숨게 마련이다. 반드시 동조를 얻어야만 한다면, 그래서 그런 신호를 내보낸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또한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언제 어느 때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편향된 생각에 희생이 되는 것이다. 인정을 필요 조건으로 삼는 덫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게 된다. 그 덫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심리 상태를 자라게 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어른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칭찬은 착한 행동에만 주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아이는 자신의 말이나 생각, 감정, 행동에 일일이 부모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 자립심은 요람 안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며 칭찬을 갈구하는 자세와 사랑을 구하는 일이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애초에 많은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가 성장한 후에도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자기 불신이라는 노이로제의 씨앗이 이미 어렸을 적부터 뿌려진 탓이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남의 눈치를 보는 오류지대 행동은 부모의 동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서는 불안에 못 견디는 아이의 경우를 살펴본 것이지, 다정다감한 부모의 사랑과 칭찬을 원하는 지극히 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칼릴 지브란은 자신의 대표작인 예언자에서 소유물 취급을 받는 아이들에 대해 열띤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생명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들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나왔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에 속해 있지 않다. 제4장 세 번째 자기사랑. 자신에게 붙어있는 꼬리표를 뗀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내가 여태껏 살아온 삶을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인간은 분명 과거에 매여 있으며 여기서 빠져나오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붙여지는 꼬리표는 모두 자신의 이력이다. 그러나 칼 샌드버그가 대초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과거라는 것은 한 움큼의 재다. 자신이 어느 정도 과거에 매여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보라. 자신을 망치게 하는 나는 어떻다, 나는 이렇다, 이런 꼬리표들은 모두 아래의 4가지 노이로제적인 말을 사용한 결과다. 그게 바로 나야. 난 항상 그래왔어.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그래. 위의 말들은 무늬만 다를 뿐 모두 같다. 모두 성장과 변화를 방해하며 삶을 색다르고 재미있게, 그리고 현재의 순간순간을 한껏 충실하게 살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과거를 붙들어 매고 있는 끈을 풀고 과거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그 쓸데없는 표현들을 내던질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몇 번 정도는 그런 시도를 해본 사람일 수도 있다. 또 어쩌면 우리 나름대로 붙인 꼬리표들을 지금도 계속 불러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꼬리표를 선택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어떤 식으로든 꼬리표를 붙일 작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 꼬리표라면 그것으로 됐다. 그러나 자신이 붙인 이런저런 꼬리표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가져볼 때다. 먼저 자신이 붙인 꼬리표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지 살펴보자. 사람들은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싶어 한다. 우리를 좀스러운 범주에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도 그 꼬리표를 쓴다. 그러는 편이 훨씬 속 편하기에.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꼬리표들은 몰아내야 할 악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라도 그런 꼬리표를 달아야겠거든. 이런 꼬리표는 어떤가? 나는 꼬리표를 떼는 사람이다. 정말이지 마음에 쏙 드는 꼬리표 아닌가? 제5장 네 번째 자기사랑. 자책도 걱정도 없다. 일생을 통해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자책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섣부른 걱정, 그것이다.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걱정과 자책감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 두 오류지대를 살피다 보면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자책감과 걱정은 한 오류지대의 양극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자책감은 과거에 행한 어떤 행위의 결과 옴짝달싹 못한 채 현재의 순간들을 잡아먹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 때문에 현재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자책감을 느낄 수도 없을 터이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걱정은 미래, 자책감은 과거에 대한 반응이지만 둘 다 현재의 자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꼼짝 못하게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 현재가 바로 자책감이나 걱정에 사로잡힌 행위를 이해하는 열쇠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과거나 미래에 매몰되어 현재의 순간들을 헛개비처럼 보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숨 쉬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리고 무익한 자책감과 걱정은 모두 현실 도피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행위이다. 마지막 장, 행복한 이기주의자. 아래의 글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발췌한 행복에 관한 통찰력이 담긴 글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효율적이고 멋진 삶에 대한 접근 방법을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만큼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도 없다. 역사학자 윌 듀런트는 지식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설명했지만 결국에 얻은 것은 환멸뿐이었다. 그는 다시 여행해서 행복을 구했지만
지루함만 남았다. 부를 얻었지만 불화와 걱정이 생길 뿐이었다. 저술에서 행복을 찾았지만 피로만 쌓일 따름이었다. 어느 날 그는 잠들어 있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소형차 안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얼마 후 한 남자가 기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먼저 여인에게 부드럽게 입 맞추고 난 다음 아이에게도 혹시라도 잠에 깨지 않도록 살짝 입을 맞췄다. 가족이 차를 타고 떠나자 듀런트는 진정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벼락같이 깨달았다. 그는 일상 속의 순간순간이 행복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현재의 한순간 한순간을 최대한 알차게 살라. 그러면 우리는 주변인이 아닌 행복한 이기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류지대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지금 당장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무쪼록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고비에서, 어느 갈피에서 또는 중요한 길목에서 삶에 대한 핵심적이고도 보편적인 지혜를 줄 수 있기를, 또한 당차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데 등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자가 전하듯 인생은 값집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오로지 당신만의 값진 인생입니다. 부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책을 읽고서 그까지 도움 안 되는 오류지대쯤 훌훌 내던져버리고 속이 꽉 들어찬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